그 앞에 두 발표나 강의가 그 현장에서의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조금은 더 이론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이 제목은 솔직히 이러면은 뭐 마치 무슨 박물관에서 그냥 요즘 볼 수 없는 것들 이런 그 올드샵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가장 많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강의를 언제 맨 처음에 들었냐면 이 이야기를 92년도에 처음 들었어요. 그때 92년도라 하면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그 모뎀으로 서로 통신하고 이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였냐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요 네 가지 쌍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서로 다른 이론적인 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이. 그래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지금 이 시공간 일치입니다. 서로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나누고 있는 이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간은 같은데 장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신의 혁명, 그러니까 보통 전화의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이전 같으면은 편지를 써서 시간과 장소가 다 어긋나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을 갖다가 같이 쓰면서 장소가 다른 거. 너 어디니? 뭐 어딘지는 대충 안다고 치면 거기서 뭐 하니? 거긴 날씨가 어떠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장소, 같은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푼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화하고 화상회의하고 요즘 나오는 뭐 줌들 다 이런 거죠.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건데 이때는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면 지금 앞에 있는 사람과 지금 시공간을 같이 썼을 때의 상황이랑 시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장소다라고 하면 장소의 이야기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니? 밥 먹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를 갖다가 보지 않는 상태 혹은 본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갖다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이게 이제 제일 재밌는 겁니다. 낙서입니다. 낙서.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대학교 입학할 때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 같으면 서점 앞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깨알같이 쫙 붙여놨잖아요. 몇 학년 어디로 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은 다르지만 그 장소를 공유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남을 나중에 같은 공간 같은 시간으로 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재밌어지는 거는 뭐냐면 같은 시간 다른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간 같은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전부 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의 모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게시판에서 그냥 어디로 와라라고 하는 거는 같은 공간이지만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일치하는 다른 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합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공간 같은 시간도 언젠가는 다른 공간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냐 아니냐라는 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이해할 때 아니면 접근할 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절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으로 갈 수 없는 부분들, 이랬을 때 요 다른 공간에 있는 그 시간대는 같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느 농도까지 갈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사회관계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부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연인이 될 수 있는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으면서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영화에서 뭐 접속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이 이 불일치되는 시간들을 갖고 이제 이론을 갖다가 했던 게 다 하나같이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갖다 풀어주는 테크놀로지가 막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못했던 커뮤니케이션들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제일 재밌는 부분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이죠. 이게 이제 그 아카이브랑 같이 밀접해지는 건데, 결국은 여기 있는 오브제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만린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있지만, 이 공간에 있지만, 줌을 통해서 본다든지 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 나중에 보게 될 분들은 전혀 다른 시공간인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최만린 이 조각이랑 저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시간에 있는 거고, 다른 쪽에서 본다고 하면 이 시간 공간도 완전히 괴리가 되는 거고,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 SNS나 아니면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 갖다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가 이제 아카이브 혹은 박물관이 갖고 있는 물성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물건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이냐,
이 뮤지엄으로 가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할 때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그 다른 공간에서 막 채팅하고 있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같은 시간 다른 공간인 거거든요. 난 침대 위에 있고, 넌 딴 데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채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같은 공간 다른 시간에 요 좀 게시판 요 모델이 IT 쪽에서 먼저 나왔어요. 왜냐면 남겨놓는 거니까 메시지만 남겨놓으면 와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이제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걸 확장해서 SNS로 하려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막 했었는데 상품 개발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상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특정한 그 플랫폼에 올리면 뭐 포털 같은데 플랫폼에 올리면 이 공간에 오는 사람들만 그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친구 관계면 보이고 아닌 거 뭐 이러는데 공간적으로 그 공간에 접근을 하는 순간에 과거에 여기서 찍었던 사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앨범을 만들어 주는 앱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이제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랑 얘기가 있었어요. 생각보다는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람 여러 울릴 그런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연인이 찍었다 아니면 아버지를 내가 찍었는데 이 공간에 오면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이 뜨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AR이랑 같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면 AR로 해서 안경에다가 아니면 구글 글라스나 뭐 이렇게 뭐 하나 끼고 나가면 지금 예전에 찍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다른 시간대였고 같은 공간을 갖고 지금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AR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가 맺어주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유언도 그렇게 남길 수 있고요. 어디에 가면 뭐 해라 아니면 뭐 무슨 편지도 그렇게 남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같은 시간 다른 공간만 갖고 계속 생각했던 SNS나 아니면 그런 챗 모델에서 좀 다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연예인을 누굴 불러가지고 해서 술을 먹인 다음에 찍고, 그러면 이 공간에 가면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술 마시고 있는 걸 어떻게 AR로 볼 수 있게 만들고 뭐 이런 이렇게 쫙 이제 스타트업다운 돈을 끌어오기 위한 그런 모델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같이 제가 느끼기에는 다 고스트 타운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것만 끼는 순간에 수많이 다른 시간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진 모습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마치 그 플랫폼 안에 영혼들을 갖다가 가둬놓는 무덤 같은 느낌이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같은 시간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이라고 하는 박물관 모델이랑 같이 들어간다면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저희는 지금 유령들이 붙어 있는 오브제들을 갖다 같이 지금 전시를 하거나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나눠 가지고 이제 수납을 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박물관 모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할 것인가? 요 지점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멘트가 아니냐면 롤랑 바르트가 쓴 롤랑 바르트라고 있어요. 롤랑 바르트 롤랑 바르트. 근데 그 책에 이제 서랍이라는 편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서랍은 물건이 죽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못 쓰는 펜들을 갖다 서랍에 수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납장을 갖다 딱 서랍을 여는 순간에 저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어디를 방문했을 때 했던 방문 이렇게 배지, 뭐 명찰,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서 나눠줬던 뭔가의 그런 그 티켓들,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생전 그 서랍을 열어볼 일도 별로 없고 가끔 열어본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소용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서랍으로 수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랍에 들어가면 언젠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죽기 전에 물건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 묻힐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희 박물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물건들이 죽기 전에 잠시 머무는 것 혹은 박제화시키는 것, 마치 질소 충전처럼 그냥 아예 그냥 못 죽게 딱 고정시켜 놓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요 네 가지 쌍이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올 때,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필요할 때 이럴 때마다 꼭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그 앱이, 제가 쓰는 모델이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여기 중에 어떤 부분을 갖다가 건드리고 있는 건지를 갖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록들은 제가 다루는 기록들은 지금 관보, 도보,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지적도 이런 것들을 갖다 제일 많이 다루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서울시보에 있는 동사무소 이전 후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 논문이 이제 박사 논문이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파출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사무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갖다 기록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걸 추출을 해요. 이때가 이제 86년 이때가 재밌는데 요거밖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쫙 있습니다. 근데 87년, 86년 이때는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근데 아무튼 동사무소가 막 바뀌어요. 그중에 이제 제가 사는 부암동 쪽을 봤는데 예전에 부암동 동사무소였던 게 141-1번지인데 지금 경로당으로 쓰입니다. 굉장히 작은 경로당으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부암동 동사무소는 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 저기가 동사무소였어 라고 하는 기록이 혹은 그 기억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 일단 기록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매핑을 갖다가 쭉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옛날부터 있었던 동사무소 자리는 가해동 동사무소예요. 거기 동사무소 1호인데 아직까지도 동사무소예요. 이런 경우 별로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옮겼는데 종로 1, 2, 3, 4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피카디리 앞에 있는 소방서 자리가 동사무소 옛날에 3, 4가 자리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의미가 없어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데 옛날에 있던 그런 동사무소 자리가 여기야 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과거의 기록들에서 나오는 것. 아카이브 할 수도 있고요. 옛날 건물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딱 지나가다 보면 저거는 파출소 같은 느낌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동사무소 같은데 뭐 이런 것들. 분명히 거기에서 건축적인 스타일도 있고 매너리즘도 있고 당시의 시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추출을 한다고 칩시다.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조선시대 역사 연구하는 사람한테 당신 조선시대 역사 왜 해? 뭐 이렇게 하면은 싸우자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한평생 지금 역사 공부하고 있는데 너 그거 해서 뭐하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의 이게 배틀인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싸움이 자기 안에서 학자들 안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난 이거 왜 하고 있지? 라는 고민들을 갖다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밖으로 나오면 존재의 의의를 갖다가 아예 해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일할 때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걸 어디에 쓰는가,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보는 아카이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보도 하고 있고 여기서 서인 및 사령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주로 그런 거예요. 자, 장이동 석관동 오늘 얘기할 것 중에 이제 그 성북이니까 성북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왜 있을까를 보면 장이동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원래 전혀 이제 그 문화예술 쪽으로는 당분간 저는 문 닫고 삽니다라고 해놓고 연락도 안 하고 뭐 거의 연락두절 상태로 있다가 장이동 때문에 딱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꽤 그 예전부터 그 권경훈 선생님이나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한때는 문화과학 편집위원이었고 뭐 이렇게 문화 쪽에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얽혔는데 이 장이동, 석관동, 성북동 이쪽 관련돼 가지고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솔직히 그 서울의 성박 이야기, 그 포부구라고 하는 성 밖에 있는 이야기로서는 이야기거리가 거의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파도 나올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 자체가, 성북 자체가. 근데 일단 석관동, 장이동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록,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의식을 어떻게 지금 제가 해석을 하고 바꾸고 있는지를 갖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석관동을 가져왔습니다. 장이동 석관동인데 요때 뭐 지도는 요 지도 자체는 굉장히 의의 있는 지도입니다. 1968년도 1월에 찍어서 그다음에 그 68년도에 편집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해방 후 최초의 그 서울 항공 사진 지도입니다. 1대 5천이고요. 1대 5천이고 이 정도 찍으려면 정말 헬기 타고 돌아다녀야 돼요. 헬기 타고 돌아다녀야 되고 당시에 찍었던 인덱스 맵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장이동이고 청와대에 있는 종로 쪽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요 U자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 U자형 자체가 뭐냐면 판잣집들이 하루에 10,000동씩 생기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서울은 10,000원이다 하면서 갑자기 쫙 몰려올 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베트남 전쟁에 따라서 남자들이 이제 국제시장 같은 영화 나가가지고 이제 물건 팔기 시작하고 뭐 하고 그리고 같이 끌고 갔던 사람들은 그 5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38년도라고 하는 군대 이후에 제대 동기들 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자들끼리 으쌰으쌰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가 쫙 퍼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농촌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라요. 오르고 오르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그
수많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사법의 이제 발전, 광작이 만들어지고 인구들이 쫙 올라올 때 이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이나믹할 때가 이제 요 60년대고 그 목적하에 처음으로 찍습니다. 이 뒤로도 안 찍어요. 예, 1대 5천 요때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항공 사진 중에서 좀 높게 올라가서 찍는 그런 사진으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 사진 맵이고 그리고 요때 길이나 이런 항만들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물길인데 이 물길은 거의 대부분의 지도가 1월 달에 측량을 합니다. 1월 달에 찍어요. 왜 그런지 아실까요? 1월 달에 찍는 이유가 나무 때문에 가리는 게 없기 위해서 위에서 볼 때 나무가 없을 때를 찍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1월 달에 지도를 찍습니다. 항공 사진을. 그러면 뭐냐면 1월 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갈수기예요. 그래서 물길이 가장 작게 나올 때 찍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이면 여기는 다 홍수 물 엄청나게 불고 뚝만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항공 사진 보는 팁입니다. 그래서 뭐 정통 방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석관동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장이동이고, 여기가 이문동입니다. 의령이 이제 이쪽에 있고요. 상월곡동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장이국민학교가 여기입니다. 그 혹시 장이동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시장통이고 여기 지금 아파트 쫙 등장한 뉴타운이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동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금 서울 옆박에서 하고 있어요. 이 옆박에서 하고 있는데 역사팀들이 꽤 많은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많이도 조사를 했긴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그 토지 소유자들 가문별로 매핑을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윤씨 땅들, 여기는 최씨 땅들 이렇게 이렇게 가문 세 개의 가문에 대한 그 옛날 땅들까지도 지금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그 강영국 씨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를 갖고 이제 그 얽혀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갖다가 던질 겁니다. 예, 이 양반은 60년 동안 성북구에 거주를 했어요. 성북구를 거주를 했고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이신데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했더니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북구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뭔 장이동 석관동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자기는 절대 안 찾아온대요. 그래서 할 얘기는 무지하게 많은데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뭐 그래서 이렇게 좀 그래 뭐 물어보러 왔어? 뭐 다른 사람들은 안 오는데 너는 오니? 뭐 이런 식의 표정을 갖다가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뭐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이제 전달을 하고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학생들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수업을 제가 이제 지역조사 방법론 같은 이제 지금 시즌 2까지 가 있는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실습 삼아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라고 이제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지금 괄호 친 것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써놓은 거고 이렇게 추정한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붙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시공간 매핑을 갖다 포인팅을 하면서 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뭐라고 할 때 도대체 그게 언제적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는 끄덕끄덕 알아도 나중에 녹취를 해보면 이 얘기가 60년대였나 70년대 80년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점핑을 하는 순간에 제가 개입을 해가지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같은 시대인가요? 다른 시대인가요? 6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요? 오래됐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 시공간 매핑을 갖다가 시도를 하면서 녹취를 갖다가 해요. 녹취를 하는데 그때 이제 재밌었던 이야기들만 생각할 것들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노인을 인터뷰해야 되는데 토박이는 드물다. 장이 초기 산이 있었는데 깎아서 평지가 됐다. 68년도 70년도 초반까지 여기가 논바닥이었고 이병철 산 깎아서 동방주택이라고 지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거짓입니다. 그냥 틀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헷갈린 겁니다. 이 사람이 헷갈려서 말을 한 거고 그리고 장이 초기 산이 있었는데 깎아서 평지가 됐다. 이것도 기록상으로 안 나오고 지형상으로도 안 나옵니다. 장이동이 지금 평지야? 거기 지금 엄청난 계곡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건데 오래된 사람들 인터뷰, 옛날 사람들의 인터뷰는 그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론적으로는 베르그송의 두 번째 기억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뭐냐면 상황 기억. 네, 그러니까 실질 기억이 아니라 상황 기억일 뿐이고 이 상황 기억들은 순간적으로 압축, 응축, 폭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응축해가지고 한 점으로 모았다가 폭발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주의라고 해서 그 들레즈가 쓴 걸 갖다 보시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뭐 그건 다른 얘기고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의 기억은 시간 순으로 소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칠 때 그 기억에 그러니까 뇌 쪽에서 칠 때 그 기억 옆에 뭐가 있는지는 클래스를 분류별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빈대다가 쑤셔 넣습니다. 기억 자체가 정보가 그 옆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몰라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치면 나오는데 뭐가 이렇게 같이 연상작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망상, 그다음에 생각의 흐름으로 내가 이 생각을 왜 하고 있지? 뭐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연결고리들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불확실한 것 같지만 그냥 공간적으로 옆에 있는 것뿐입니다. 이쪽 안에 어딘가의 서랍으로 그냥 쭉 이렇게 섞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찌르면 뭔가 튀어나오는데 여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아, 저게 이 사람이 장희동을 얘기했는데 산을 깎았다는 얘기가 나왔어. 도대체 뭐지? 이런 식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한쪽에 있다가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섞여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병철 욕을 끊임없이 계속해요. 끝까지 삼성 얘기를 갖다 하면서 욕을 막 합니다. 뭔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 이병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박정희 욕.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뭔가에 대한 공격할 대상들을 갖다가 찾아요. 근데 그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계속 질문을 해도 회피를 하죠. 그 부분이 논문감이에요. 이 사람의 질문에서 딱 막히는 것. 이거 갖다 이제 그 인터뷰에서 존 앵떼그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지역들, 금지된 지역들이 도대체 뭔지를 갖다 찾는 작업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다음 부분인데 돈 욕심이 많아서 여기 도로도 좁다. 자, 이병철이 결국은 얘기가 이병철이 동방주택을 지을 때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도로를 좁게 하고 집을 넓혔다라는 얘기죠. 네. 세상에 그러면 이 동네는 뭐 정릉 여기 아주 작은 골목들은 뭐 다 하나같이 돈 욕심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가 좋다 보니 장군들이 많이 살았다. 13구역은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이뻤던 집이 헐리는 걸 보니까 마음 아프더라.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생각을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뉴타운에서 집들을 갖다가 허물 때 어떤 특정한 이쁜 집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쁜 집을 헐리는 것을 아쉬워하는 거죠. 그러면 그 헐리고 아쉽고 이쁘고 이런 것들은 이 사람 개인의 기억이에요. 여기가 이제 하나의 핵심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억이 집합적으로 어떠한 한 곳에 응축이 되면 시간도 뭐 다 상관없어요. 이게 60년대 기억이든 뭐든 간에 응축이 되면 그 공간은 폭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 폭발하는 한 양상 중에 하나가 문화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 어떻게 모이고 한 공간에 모이고 그것들을 어디로 폭발시키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머릿속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양반 입장에서는 그 집이 헐리는 건 아쉬워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의 생각이 아니라 두 명의 생각이 되고 세 명의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집합적 기억으로 발전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도시에서의 문화재의 이제 하나의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장군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뭐 애정이 있나 그냥 판 거지. 이 부분은 이제 도시 재개발이랑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할 건데 거의 대부분의 젠트리피케이션이 그 상속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연희동, 연남동 이쪽이 이제 그 곧 위기이면서도 좀 안심스러운 게 너무 비싸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제너레이션 시프트입니다. 북촌 자체가 삼청동이 바뀐 것도 제너레이션 시프트고요. 그러면서 자식은 강남에 있거나 미국에 있는데 아버지가 도심에 살았는데 땅을 줬어요. 삼청동 땅. 그럼 내가 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투자죠, 뭐. 돈만 많이 들 뿐이지.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의 기억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강남에서 컸으면 뭐 전혀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제3항이 있는 옛날 마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분양을 받고 아니면 이렇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해서 상속을 할 때쯤 되면 그 지역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삼청동, 그다음에 홍대암, 마포, 그리고 이제 그 연희동도 이제 한번 지났죠. 이제 2세대, 3세대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살아서 상속이 아니라 마을이 계속 조금씩 새로운 집들이 나와서 토지주들의 그 연령대가 좀 다양하게 한꺼번에 다 상속받지 않고 여기서 올해는 한 10집 정도 넘어가고 내년에도 10집 정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집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완만하게 유기적으로 개발이 되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좀 달라져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장군은 돌아가시고 거의 대부분이 다 나갔어요.
언제 나갔는지를 갖다 지금 인구 이동 데이터, 주민등록 인구 이동 OD 갖고 이제 추적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 급격히 나갑니다. 쫙 빠집니다. 사람들이 장애동에서 놀랄만큼 빠져요. 싹 들어가고 더 황당한 거는 그러면서 또 치고 올라와요. 다른 쪽에서 전혀. 그래서 지금 장이동의 옛날 마을들, 특히 옛날 마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릉도 그렇고 서경대학도 그렇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옛날 토박이들이 많이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너레이션 시프트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인구 이동에 따라서 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 지 얼마 안 된 신천들의 동네입니다. 이게 이제 도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이중성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를 갖다 생각해야 될 게 도시라는 물리적인 환경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두 개가 다르게 돕니다. 아주 오래된 동네라고 해서 거기에 오래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갑니다. 논리가.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계역 쪽이 뒤쪽에 있을 때 갑자기 석계역이 나왔죠. 석관동 석계역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장이동에 있는 장군들 마을에서 석관동 석계역이 더 뒤쪽에 있었는데 바로 넘으면 서울시 범부장.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매핑을 갖다 하나하나 하는데 이 양반이 뭐 한 2, 3km는 아주 우습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기억 자체도 굉장히 워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소가 여기 있다가 바로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최만은 여기를 하다가 바로 중간 단계를 갖다 거치지 않고 뛰어서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역사성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래요. 이거는 그 한유중 애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킬 때 제 친구가 이제 가로수길에 대해서 매핑을 시켰는데 가로수길에 거의 평생 살던 대학생들이 입구부터 끝까지 입구부터 뜨기 전에 있는 상점들을 갖다가 체크를 하라라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이발소 옆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공간이 어느 머릿속에서 연속적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마치 구글 스트리트 뷰처럼 이렇게 쭉 훑고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포인트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포인트들의 그 거리는 심적인 거예요. 내가 가깝게 느끼면 굉장히 가까운 거고 아니면 되게 멀게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길을 다녔는지에 따라 또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이쪽은 석관동으로 튀었습니다. 나오고 석계역에서 귀차객 소리 나오면 연못에 다리 부목이 있는데 아이들이 부목을 막 건너서 뛰고 노는 게 그런 게 일이었고 이거 언제예요? 라고 물었죠. 그게 한 67년, 8년쯤. 그러니까 갑자기 딴 얘기를 하니까 장군 살다가 떠나갔는데 다시 또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한 15년 있다 물난리 나고 없어졌다. 언제 물난리가 났는지 이런 얘기들은 전혀 모르는 거고 펌프장 들어온 거고 그래서 찾았죠. 어떻게 들어왔는지. 철기로 옮긴 80년대 중반 후보 3, 40년 됐는데 이제 그 기억이 이제 막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터뷰에서 뜯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부암동 동사무소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돼요. 각각의 이 사람의 말에서 나왔던 수많은 기록들이 기억들이 그 장소들이 의미가 있나?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언제 의미가 있어지는가라는 지점들을 갖다가 찾아야 됩니다. 미아리 고개 얘기입니다. 이거는 미아리 고개에서 흙으로 미아리 삼거리를 메꿨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제가 들었냐면 택시 운전사들한테 들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상계동에 잠시 살 때 상계동까지 이제 종로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종로에서 상계동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택시 기사를 만났더니 우연치 않게 미아리 고개 넘어서 50년 동안 사신 분을 만나서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그리고 이제 언제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그 사람 이름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 인터뷰를 따려고 하면 쓰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때 미아리 고개가 어마어마한 큰 장벽으로 뜹니다. 요거는 그 단면도를 갖다 이제 그렸었는데 서울의 단면도를 할 때 미아리 고개가 엄청 높고요.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장이동 고개예요. 그래서 고개 두 개를 넘어야지 장이동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장이동 프로젝트의 중간 발표 제목이 성박 고개 넘어 천변 마을이었습니다. 성박으로 나가서 고개를 두 개를 넘어서 천변 마을이 장이동이었다라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 고개가 이제 굉장히 그 머릿속에서 큰 그 배리어인데 몇 개의 이유는 있습니다. 거기까지 서울에서 전차가 왔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차에서 내려서 한참 가야 되는 거죠. 걸어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뭐 하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넘어갔을 때의 그 경계가 그 미아리 고개에서 넘어갔을 때의 그 경계가 여전히 그 서울의 행정구역에서 갈라지는 일제시대에 갈라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자체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아리 삼거리 자체의 홍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뻘에서 물이 넘쳐서 어떻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을 할 때 그 흙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갖다 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강남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계울역 있는 데서부터 거기 쌍용 아파트, 미도 아파트, 개포동 그쪽으로 들어가서 옛날 사진들을 찍은 걸 갖다 하면 노정이 안 돼요. 이게 여기 어디지? 라고 할 때. 왜냐하면 산이 너무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강남의 이 프로필이, 지형의 이런 그 프로필이 싹 이렇게 밋밋해집니다. 그 얘기는 더 성산 쪽으로 들어가면 더 많아요. 이 성산이라 하면 부천입니다. 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조금 삐쭉 튀어나온 이런 돌산들을 갖다가 이제 그 논 사이사이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다 메꿔서 주변을 갖다가 개발을 한 게 저쪽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지형은 훨씬 더 다이나믹하다, 더 역동적이고 들쑥날쑥하다. 들쑥날쑥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슨 함수처럼 삐쭉 튀어나오고 평지입니다. 왜냐하면 논이었기 때문에 논, 가운데 암산, 논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에 있는 풍경이랑은 너무 다른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이 나와서 굴착을 하고 다이나미트가 나오면서부터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울의 풍경은 자연지리는 채석장 전과 후로 나뉩니다. 채석장이 필요한 이유는 논을 메꾸기 위해서 혹은 기찻길을 놓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길을 놓기 위해서 그리고 기찻길을 놓고 길을 놓는 거는 거의 대부분 러일 전쟁 때부터 나옵니다. 철도 부설되면서 그래서 신장로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고요. 예, 러일 전쟁 때부터 굉장히 옛날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지형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아 사거리에서 드림랜드 넘어가는 길이 없고 짤막한 골목이고 다 야산이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수녀원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거기 넘어가는데 미아리 쪽에서 쭉 도봉산으로 가면 오른쪽에 언덕 엄청 높고 거기에 이제 있던 그게 다 이제 야산이었던 겁니다. 그게 장애동 넘어가는 길 아니었냐라고 했더니 장애동 고개는 또 다르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동방고개 그 앞에 개천이 있었는데 거기서 소가죽 물들이는 공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석계역에서 뒤지기차 팍팍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계속 튀어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장애동 요게 이제 요 이야기까지 하는 동안에 한 30분 흘렀어요. 처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이때부터 학생들은 거의 패닉 상태가 돼버렸어요. 모르는 얘기가 계속 튀어나오는데 지명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제 시공간 매핑을 하라고 하는데 시간 뛰어다니지 공간 뛰어나오지 그 동네 잘 안 사봐가지고 거의 뭐 소가죽 갑자기 뭐 이런 얘기 나오지 막 그러니까 못 쫓아가고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지리학의 질적 방법론이라고 불리는 그 인터뷰 방법론에서 첫 번째 위기입니다. 그때 멈추느냐 끝까지 가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서 나중에 녹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고역인데 이걸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 갈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멈추라고 나옵니다. 더 이상 소화하지 못할 것 같으면 선생님 저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갖다가 따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번이 아니면 못한다. 종군 기자가 인터뷰한다.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약속 잡고 다시 옵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 들어가면 다른 얘기를 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계속 겹쳐지는 것들을 갖다가 놓고 갑니다. 요 소가죽은요 좀 재밌어요. 개천인데 소가죽 물들이는 공장. 지리학적으로 좀 이상해요. 보면 소가죽이면 소를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서 소를 잡죠? 당시에 우이동인데 예, 마장동이고 그다음에 뭐 송파 쪽에도 좀 있었고. 예? 기름에서 미아 쪽으로 가는 쪽으로 예. 많이 있었다고. 예. 그 소 잡는 것들이. 그래서 정육점으로 이제 쓸만한 것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는 건데, 그 이야기가 이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나오냐면 가죽 텍스처와 염색까지 가요. 염색 얘기까지 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 사거리 지금 뒤에 인터뷰 나와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거기 그 성북천 있는데 거기가 염색으로 거의 그 맨 처음에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빨간물, 파란물 막 이런 그 공장들에 대해서 그 나오는 게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지역 생활에서 그 한의원하고 소아과하고 이걸 두 개를 잡았습니다. 뭐냐면 한의원이 이제 당시의 노동 환경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그 키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쳤다라고 하면은 침 맞고, 그다음에 좀 더 죽을 병 같다라고 하면 한약 짓고. 그래서 당시에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 한의원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메디컬 데이터의 총본산이에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 거의 다 잡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원 오래 하시는 한의원들을 갖다가 잡아서 그 기록물을 갖다가 이렇게 탁 들고 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노동사를 이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라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백신 얘기 나오는데 백신이 우리나라에 정착된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정도법 나오고 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굉장히 백신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집합생활을 하는 쪽에서는 전염병이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하는 게 빨리 이제 정책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럴 때 이 백신을 담당하는 게 국민학교하고 소아과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불주사 다 맞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개미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엄청나게 붓고 막 이러는 것들, 뭐 그다음에 종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소아과에서 아무튼 아이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아과 데이터에서 출생, 그다음에 이제 산부인과처럼 출생이 있고, 그다음에 접종한 것들 그런 흐름들을 갖다가 쭉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을 놓고 보면 그러면은 당시에 인구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 이동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얘가 계속 그러니까 소아과에 기록이 있는데 나중에 갑자기 사라진다. 그럼 이사 간 거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첫째 있고 둘째 있고 셋째 있고 보통 같은 병원 다니기 때문에 형제도 나오고, 그래서 인구 동태 데이터라고 하는 출생 데이터, 그 다음에 이동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아과를 갖다가 이렇게 뭐 속된 말로 터는 게 자료의 보고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확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자, 그리고 이 아저씨한테 처음 들었던 건 접고론이 더 많았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새롭게 다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접고론 지금은 없는 거거든요. 뼈 맞춰주는 집. 어깨 빠지면 이렇게 뚝 다시 끼워주고 뭐 이런 데가 많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별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외국이랑 치면 그 바버샵이, 그러니까 이발소가 이제 외과 의사였던 것처럼 우리는 접고론이 뭐 별 희한한 것들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치를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못 찾아요. 이게 장소가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해요. 접고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장소 없이 누구 집에 가면 그게 접고론처럼 이렇게 한 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부 공장 그때 동네마다 있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뭐 두부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억에 거의 없고 딴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무 공장이 많았다. 반찬 가게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갔다. 자, 이게 이제 무 공장하고 두부 공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입니다. 반찬 가게가 많았다. 무 단무지 팔고 짠지 만들고 뭐 볏짚 만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이게 제 기억에는 두부 공장이 연희동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컸거든요. 합정동, 연희동, 이 서부 쪽으로 이렇게 신시가지 6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주택가에서는 두부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이 장희동 쪽에도 두부 공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기억이 빈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이 빈 건지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건지, 없었을 리는 없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당포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전당포는 개와 함께 서민들의 돈이 흘러가는 거의 넘버원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당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당포에는 몇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하나는 주택가 전당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동 같은 전당포가 있습니다. 전국구 전당포 같이 큰 전당포가 있고 로컬한 서비스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국 문화죠. 물건을 받고 거기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융통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꽤 많았는데, 뭐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범죄와 이제 뭐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있었냐 그랬더니 시장에 많았냐라고 했더니 못 사는 동네에 많았대요.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못 사는 동네에 전당포가 많았다? 아닙니다. 전당포는 언제나 돈의 센터에 있습니다. 예. 돈의 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의 센터 바로 뒤쪽에 보면 전당포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전당포 쪽 같은데 뭐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으슥한 시장길에 턴 한 다음에 갑자기 전당포 나와가지고 왜냐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탁 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보통의 대부분은 이제 그런 느낌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1970년대 시장을 갖다가 활성화를 하면서 시장 건물을 2층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장 건물을 보면은 이렇게 1층에 이렇게 파라솔 있고 막 이런 데 이렇게 쭉 가는데 바로 위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2층짜리예요. 거의 대부분이. 시장을 갖다가 2층으로 짓는데 그게 이제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의 산물입니다. 그때 2층에 전당포가 몇 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전당포를 시장에 2층에 지으면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둑의 염려가 별로 없어요. 워낙 밀도가 높게 눈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위에서 그 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지켜주는 그런 그 하나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홍콩하고 이쪽에 그 아시아 쪽의 시장 문화랑 굉장히 밀접한 공간 구성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장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나중에 바뀝니다. 정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회가 이제 시장통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하나씩 전당포 자리 비슷한 곳에 금고가 뭐가 되냐면 동사무소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돈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 센터가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는 못 찾아요. 근데 못 사는 동네에 많았고 하월골 쪽에 특히 많았다. 그리고 골고루 있긴 했지만 잘 사는 집 쪽이 별로 없었다.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얘기입니다.
전당포 털었다는 기사 무지하게 많았는데 왜 잘 사는 동네에 없었냐라고 했더니 잘 사는 집은 전당포 맡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 이것도 거의 새로운 이야기인데 예? 잘 사는 동네엔 전당포가 없었는가? 자, 지금 서울에 전당포가 어디 있을까요? 현재 전당포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강남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명품 잡고 차 잡고 외제차 끌고 다니다가 전당포 만들고. 자, 이게 전당포가 단순히 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돈을 어떻게 융통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클래스가 그 하이 클래스하고 이렇게 그 로우 클래스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당포가 원래 분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전당포 털렸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잘 사는 동네는 없었다. 누가 했냐? 할아버지들이 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일수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보통 부인이 했고 딸라상도 많았고. 근데 딸라상이 거기 장기동에 딸라상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시장이나 종로 쪽에 많았고. 자, 이 순간부터 이제 이 사람의 기여를 갖다가 해체를 해서 전당포 이야기는 상당 부분 못 사는 동네가 아니라 그냥 도심이었을 거고, 하월고 쪽이라면 장희동 석관동에서 하월고 쪽이라고 하면 종로로 넘어가는 길이었을 거고, 근데 뒤섞여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이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해체를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양이 좀 많은데 제가 중간에 끊어달라고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대충 이 정도에서 잠깐 끊고 다시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 아무튼 그 지금 하나하나의 기억들 속에서 갖고 있는 장소들을 갖다 지금 계속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갖고 트릭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하겠습니다. 도남일동, 기름동, 그다음에 이제 강에 이제 복개천, 개천이 되게 많죠. 이쪽이 다 한옥집이었다. 천변에 따라 있던데 다 염색공장이었다. 서라벌 중고등학교였고, 그다음에 뭐 돌다리가 있었고, 노란물. 그래서 아침에는 노란물, 점심에는 뭐 파란물,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느강이라고 불렀대요.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게 50년 전인데 지나가는 학생들도 자꾸 그런 사창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70년대냐고 한 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활락가 얘기도 이제 좀 할 겁니다. 벽돌 공장이라고 이렇게 일자리 센터였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뭐 벽돌 공장도 있고 석계역 부근도 여기니까 뭐 많았고, 그다음에 장시장이랑 연결된 그런 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뭐 맛집이 얘기가 나오고, 간헐적 단식하는데 배고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난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태인데 맛집을 건드린 거죠. 당시에 맛집이 굉장히 많았다. 이쪽이 이야기가. 예전에 기름 활락가 얘기하다가 영화 세트장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더니, 거기 원래는 사창가가 아니었고 대포집이 몇 개 있었던 정도인데 기름시장 밑으로 해서 시장이 끼니까 깡패들도 들어오고 70년대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뷰한 거랑 완전 대치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쪽에서 나오는 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사람이 인터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활락가에서 영화 세트장 얘기를 한 거는 이거는 다른 인터뷰에서 딴 건데, 그게 이제 이 양반 입장에서는 70년대 형성되기 시작했다 사창가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얘기한 거에서는 거의 50년대 6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갖다 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용담, 어떤 놈은 갔다 와서 무용담이 있고 그렇게 삐까뻔쩍하진 않았고 몇 개 집 모여서 새가 불어나니까 깡패들 포즈들 문으로 그렇게 갔다. 뭐 통금도 있었는데 이런데 갑자기 2000년대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간 거죠. 이 사창가 얘기는 뭐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 도남 정릉 이쪽 동네, 그러니까 도남 정릉 이쪽 동네가 일본 막바지에 경성부청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토지구역정리 사업을 갖다가 해서 이제 식민지를 만든 지 한 30년, 40년 되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조선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자본 축적을 어느 정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릴 때, 20살 때 일본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가 돼가면서 돈을 축적한 돈으로 집을 마련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40년대예요. 그래서 그 혈혈단신 뭐 왔지만 여기서 이제 자수성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을 축적을 한 거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장사를 하는데 경성부에서,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쪽에서 뭔 장사를 하냐면 하나는 논장사고요, 하나는 집장사예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논장사를 갖다가 한 거고, 요 논장사를 당시에 제일 많이 했던 데가 목동입니다. 목동, 그 다음에 많이 했던 데가 장안평이에요. 중랑구. 그쪽을 많이 했고, 집은 어디를 했냐면 물레동 쪽하고, 물레동은 조금 약간 다르지만 아무튼 물레동 쪽하고 여기 도남입니다. 토지교육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분양을 해요. 분양이 이제 그 도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됐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 팔렸습니다. 잘 팔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전차가 있으니까 그냥 슉 들어가 버리면 거의 도심이니까 전원생활, 쾌적한 전원생활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전쟁 나고 해방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전쟁 나고 하면서 일본인들 빠진 그 터를 누가 들어왔느냐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거는 등기부등본이라고 있어요. 폐쇄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그것들을 떼면 당시에 일본인이었다가 토지 소유주가 다른 조선인으로 바뀌었겠죠. 바뀌고 그리고 다시 이제 넘어가는 요 과정들을 갖다가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 한 두세 편 나왔어요. 이미 그 도남과 관련돼서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 집들이 이제 한국인 집들로 가장 먼저 손쉽게 바뀔 수 있는 데가 이제 도남이었다. 기름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무로 쪽 얘기는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당시에 전차가 있다 보니까 무거운 장비를 갖다가 마차로 끌어가지고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전차로 끌고 와서 미아리고개에서 내려서 그 농촌 풍경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넘어가서 찍은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장비 들고 와서 거기서 해가지고 넘어가면 그래서 기름 뉴타운 있는데 그 앞쪽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고향 파주 세트장 같은 거죠. 영화 찍겠다 해서 나가서 찍겠다라고 하면 일단 글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찍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찍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영화 찍는 것 자체가 하루 이틀 뭐 잠깐 뭐 출퇴근하면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캠핑하고 놀고 뭐 하고 뭐 이러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 생태계가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활락가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밥집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포집이 몇 개 있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식당들, 무허가 술집들이 일시적으로 캠프처럼 등장했다 빠졌다 등장했다 빠졌다 하는데 당시에 영화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적으로 물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거기에 결합이 돼서 이제 있고 없고 하는 거였죠.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제가 들은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였는데 이분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제도화되면서 창녀촌으로 제도화되면서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와 비슷하게 천호동에 있는 그것도 그렇고 588도 그렇고 몇 개의 그 창녀촌별로 이제 그 히스토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역사적인 것들이 우연히 겹치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 시드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세트였습니다. 영화 세트. 근데 요 얘기들이 나오고 깡패 포즈들 얘기 나왔습니다. 요 커튼 쳐놓고 다 했다. 이건 뭐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요 부분이 또 새롭게 나오는 건데 요거는 저도 못 찾았어요. 이거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팔자수염 민복기라고 하는데 그 기억은 나거든요. 이렇게 조끼 입고 양장으로 입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팔자수염으로 입고 그 만담인가 영화배우인가 뭐 아무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양반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민복기 그러면 여자 이름만 뜨고 민복희도 여자 이름이고 그래서 검색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버스 얘기가 나옵니다. 9번, 6번 버스가 있었고 신혼버스 있었고 그다음에 수유시장쯤 내렸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쭉 하면서 이제 하나씩 찝었어요. 그리고 찝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덕 중에 최고의 덕은 철덕, 밀덕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처럼 이제 버스 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덕들이 이제 그 노선표나 노선들을 갖다가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위키처럼 쫙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버스 노선을 찾으려고 하면 서울시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덕들을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옛날 요 버스, 이 신원교통, 그다음에 6번, 뭐 그다음에 우이동 서울역 구간을 운행했고 그리고 요 노선표도 한번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라인 따라서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의 현대판으로 마을버스도 한번 찍어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민복기 기행 얘기가 나옵니다. 한복, 양복, 뭐 조끼 입는 양복. 그때는 다들 못 살아서 뭐 믿길지 모르지만 속옷을 한 달에 한 번 입고 안면 입고 뒤집어 입고 목욕탕 한 달에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별별 사람들이 오고 상경한 사람들이 때밀이를 갖다 처음에 이제 진입할 때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남성들 때밀이는 아무튼 상경하고 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시나요? 숙박이 돼서.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자면 되거든요. 문 닫고 청소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님들 오니까 또 하고 그래서 숙박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자리가 몇 개 없는데 그 때밀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뽑기 장사가 많았다. 동네 깡패가 다 그거 했지. 이게 그 달고나
라고 얘기하는 옛날에 뽑기, 서울에서는 뽑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뭐 다른 지방 사람들 말하다 보니까 달고나 그러는데 저 어릴 때 달고나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뽑기라고 했지. 아무튼 요 뽑기 장사가 많았고 동네 깡패가 다 그거 했다. 연탄 장수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연탄 당나귀가 끌어놨는데 3류차로 바뀌고 그거 꺾다가 옆으로 자빠지고 동네 사람들 세워주고 장애동 동방고개는 161번 162번 그러니까 3화 그 버스만 다니고 포장 안 돼서 먼지 어마어마하고 주택가 노랗게 먼지로 물들 정도로 그랬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뭐 막 섞여 있는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하나하나 이제 놓고 보면 그때의 그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시랑 연결된 사람들은 미아리, 그다음에 성북동 노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미아리 고개 장애물이었고 노점하는 분들이 정착을 많이 거기서 했다. 이건 뭔지 아시겠죠? 고개가 넘기 너무 힘드니까 리아카 끌고 올 수 있는 한계가 미아리 고개예요. 그래서 성북 지금 그 문화재단 있고 거기가 아리랑 고개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노점상의 1세대 노점상들의 집들이에요. 그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종로, 그러니까 제가 그 노점상 2세대 그 종로에 있는 그분이랑 이제 친할 때 그때 이제 그 아저씨가 그 엄마가 이제 노점상 처음 했을 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집이 어디냐면 성북동 성곽 아래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리아카를 거기까지만 끌고 가면 왜냐면 빈 리아카는 끌고 가기 편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끌고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물건 사가지고 어디서 사겠어요? 주로 동대문에서 삽니다. 청가물. 경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서 물건 떼다가 와가지고 이제 종로에서 이제 파는 그게 이제 그 80년대 노점상들의 가장 기본적인 스테레오타입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노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호떡집 많았다 그러고 화덕에서 구워서 되게 맛있었대. 중국식 호떡 같은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화덕을 층층이 해서 밀어 넣을 것 같은데 화덕에 붙여서 하더라. 우리나라에서 보신 적 있나요? 뭐 중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화덕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구웠다는데 호떡을 또 좀 재밌었던 거고. 그다음에 상주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제 시골집은 상주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옛날 사람들의 그 디아스포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북에서 살아서 6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데 제 옛날 집은 상주인데요. 경상도 상주인데 거기서 도토리를 먹었는데 땅에 열었다 놓았다 할 때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얘기들이 잠깐 나온 거죠. 아주 어릴 때 나온 겁니다. 마치 시민케인에 나오는 그런 뭐 그 썰매 같은 느낌인데 아주 옛날에 있었던 어릴 때 있었던 뭔가의 하나의 그 아이콘. 그게 이제 곶감 만드는 것. 그래서 요 곶감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갖다가 했다. 요게 언제냐라고 물으니까 요 이야기는 곶감 하는 이야기는 장이동 얘기예요. 또 감나무 아래에서 이거 갖다 깎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을 갖다 곶감을 갖다가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양계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의 그 유일한 단백질 먹거리는 이제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당시에는 양계장 닭이었으니까 이 닭과 관련된 이야기 있었는데 닭 얘기 안 하고 소가죽 공장 얘기 다시 하죠. 그리고 마당에서 그냥 키웠고 쇠파리를 작대기에 묶어서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 닭들이 먹고 미꾸라지 크다.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서 진흙하면 미꾸라지, 실개천, 돼지, 똥치우기 힘드니까 이 동네에서 했고 냄새 맡고 장어가 올라오고 장어 잡고 메기 잡고 뭐 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먹는 거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의 깊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충실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릴 때 닭 한 마리 갖고 지금 양계장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쭉 연결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관심이 없는데 그 촌락지리학이라든지 옛날에 생태지리학 하시는 분들 요즘 다시 뜨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시에 동물 생태계 이 지역을 만드는 그 environmental 이 동네의 그 생태계 밀리우라고 하는 그런 장소성을 갖다가 어떻게 플로우로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키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없지만 그쪽은 정말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 쪽에서는 이 얘기가 이제 또 다르게 나올 텐데, 뭐 메기 잡으면 메기 눈깔, 뭐 이 미에로 파이버 뚜껑만큼 메기 눈이랬고, 약물 갖고 와서 동네 마가리 있냐고 패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 큰 메기를 잡고 오면 동네에 약물이기 때문에 이걸 잡으면 안 된다고 해서 또 때리고, 참새도 많았고, 수류탄이 있는데 메기가 그렇게 많았고, 뱀도 그렇게 많았고, 뭐 도마뱀 많았고 다 사라졌다. 뭐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속리산, 상주, 지리산, 성주봉까지 이 아저씨의 디아스포라가 이제 상주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장희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 인터뷰를 했을 때 생각보다는 괜찮긴 했는데 이걸 어디다 써라고 하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넘나들면서 성북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브랜치로 따지면 지금으로 칸막이로 치면 아까 얘기했던 생태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경제 쪽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보고서에 실른다라고 하면 잘게 짜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의문인 거죠. 얘가 의미가 있는 멘트인가 이게 이 정도 가지고 될까? 다시 추가로 누구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한 반밖에 매핑 안 한 겁니다. 14개 중에서 7개인데 지금 보시면 이 양반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찍은 거예요. 이렇게 어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그랬더니 지금 저는 여기 지금 장이동 하러 갔는데 상월동 여기 장이동 이쪽 지금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 푼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퍼져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뺐어요. 서울 안에서만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한하게 일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요 라인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까를 갖다가 이제 그 역사팀한테 버스 노선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트래픽하고 시가지하고 필지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봐라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장소와 공간하고 기억을 갖다가 이야기를 푸는 그런 하나의 이해였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이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그냥 간단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끊기에는 조금 짧고 조금 더 하기에는 좀 길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 그냥 가볼게요. 예. 자, 처음 저한테 제시를 했을 때 공간하고 장소하고 기억하고 요 세 가지 단어를 갖다 주셨어요. 문화지리학에서 요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풀어야 할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억이 제일 키입니다. 장소와 기억에서 기억이 훨씬 더 중요한 얘기고요. 기억이 없으면 장소가 없어요. 공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장소, 기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억이고 이 기억이 공간을 어떻게 장소화하는가입니다. 요거는 제가 영토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영토 이야기랑 어널러지가 나오면서 조금 저한테는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뭐냐면 영토는 뭐냐면 공간을 권력화하는 겁니다. 여기는 나의 영토야 라고 하는 건 나가 있으니까 나라는 주체가 있으니까 영토가 나옵니다. 학교라는 거는 교장의 영토입니다. 학교는 교장이 권력을 갖고 그 공간을 자신의 영토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화라는 말, 영토라는 말을 쓸 때, 그러니까 외국에서 논문을 쓸 때 영토라는 말을 쓸 때 파워라는 말을 갖다가 안 써요. 권력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미 영토는 권력화된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들어가는 것, 제 전공이 이제 정치지리학이니까 권력이 들어가는 공간을 영토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정치지리학의 범위가 국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엌까지도 가요. 부엌은 부인의 영토냐, 아니면 남성의 영토냐, 아니면은 시어머니의 영토냐, 나의 영토냐, 이 영토 싸움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어느 공간이 어떻게 권력화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하게 장소가 그렇습니다. 장소가 이 공간을 어떤 기억으로 장소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A라는 기억이 어떤 기억이 어떻게 장소로 바꾸는가의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억이 주체가 됩니다. 권력처럼. 그래서 내가 이 장소를 느끼는 장소성은 이 공간을 나의 어떠한 기억으로 장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어떤 기억이 들어가느냐가 장소가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킵입니다. 그래서 문화지리학에서 장소성, 플레이스니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누구의 기억이냐라는 것들을 괄호치고 들어가 버려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바꿔야 된대요? 그럼 광화문 광장은 하나의 공간인데 그걸 갖다가 광화문 광장이라는 장소를 만든다라고 하면 무슨 기억이 거기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대한 기억들.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 대한 기억을 갖다가 저희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뭘로 잡고 계시냐면 은행나무 굉장히 크고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종문화회관 앞에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은행나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보기 좋았는데 그거 다 헐었어라고 오세훈을 욕하셨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좋은 나무를 다 헐었어.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 장소는 어떤 기억이냐면 그 나무와 관련된 기억이에요. 나무와 관련된 기억. 마찬가지로 광화문 광장도 그런 식으로 장소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신자유주의 문화지리학에서 가장 그 공격을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네. 문화지리학에서 신자유주의 도시성에 대해서 가장 공격을 하고 있는 기억 없는 장소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 장소를 갖다가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난 고려시대 기억이 없는데 고려시대 뭐래요?
그러면 갑자기 교육을 합니다. 미디어가 고려시대 때 여기가 어땠고, 남경의 중심이고, 광화문 밑에 무슨 토대가 있었고, 뭐 조선시대 뭐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성곽 프로젝트는 우리는 성곽에 대해서 어떠한 기억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성곽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선시대 성곽을 갖다가 복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학자들의 주적이 주로 누가 되는 거냐면 문화재 쪽이 돼요. 도대체 너희는 왜 이걸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권력화하느냐, 이 공간을 없는 기억을 갖고 집단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처음 시작한 거는 로마 때부터예요. 아니, 로마래네. 로마 1960년대 로마의 이야기 때문에 로마의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도시 형태학자들이라고 하는 모폴로지스트들이 처음에 60년대에 나왔을 텐데 뭐냐면 로마 콜로세움을 복원한 게 60년대입니다. 60년대 콜로세움을 복원을 하면서 콜로세움에 따닥따닥 엄청나게 큰 콜로세움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판잣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판잣집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철거를 하려고 해요. 철거를 하고 콜로세움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도시에 있는 그 건축이나 도시학자들이 가가지고 그 따닥따닥 붙은 판잣집들의 역사를 갖다 추적을 합니다. 역사를 추적을 했더니 그 판잣집이 존속한 시간이 삶이 콜로세움이 있었던 시간의 수십 배예요. 그러니까 콜로세움보다 판잣집의 역사성이 훨씬 더 깊은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억을 거기다 놓고 간 겁니다. 그러면 콜로세움을 복원하는 게 맞겠니? 그 판잣집을 갖다가 박물관 하는 게 맞겠니?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도시 행태학, 그러니까 그 모폴로지스트입니다. 형태학자들. 그런 형태학자가 들어가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갖다가 도시 쪽에 던진 거죠. 지금에 있는 복원하는 것들이 도대체 왜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이상한 것들도 많아요. 성벽이 조선시대 때 이 형태로 계속 유지된 게 만약에 300년이라고 치면 그 뒤에 300년 동안 성벽이 없었다면 그 성벽을 갖다 복원을 해야 돼요. 경복궁이 딱 그렇습니다. 경복궁에서 거기서 그 궁궐 안에서 뭐 정각이 있고 뭐 있고 왕이 있었고 뭐 이랬던 공간들이 존속했던 그 시간들하고 없어진 시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대체 어느 걸 복원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이걸 복원해야 됩니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기억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적인 그런 권력들이 들어가는 그런 집합적인 기억들. 그것들은 이제 만들어진 전통, 만들어진 기억, 조작된 기억, 더 욕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도시정부의 관광 상품에 쓰이기 위한 집단적 기억의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아닌데 누구도 그걸 기억하지 않는데 광화문은 월대가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이 이제 여기 이 장소라는 거에서 싸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한 번 월대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뛰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건 장소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옛날 게 아니라 옛날 걸 활용한 지금 현재 21세기의 월대에서 노는 아이들의 기억을 통해서 그 공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은 지리학자들이 할 게 없어요. 그래. 패배. 일단 됐어. 그럼 조작됐고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현재성으로 들어갑니다. 기억 자체가.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리셋해서 그러면 그 기억을 어떻게 계속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청계천도 그런 싸움이었고요. 이명박 때 만들어진 청계천 인공하천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기억을 쌓아요. 기억을 쌓으면 그거는 거기에 옛날부터 있었던 뭐 서울에 무슨 하천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벌어지는 이런 기억들이 어떻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기억은 없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20년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버리면 다 새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부모들, 할아버지들한테 내려오는 전승되는 그런 기억들도 거의 없고 이런 상태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기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기억을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갖다가 이제 짜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그런 전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일산 신도시 만들 때 마을 이름 할 때 밤가시 마을, 흰돌 마을, 백석, 그다음에 마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옛날 상탄, 하탄 이런 거 할 때 그 한글 학회가 개입을 해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촌락명들을 갖다가 다 수집을 했고요. 이 촌락명을 갖다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야탑이나 이런 정자 이런 쪽으로 하나씩 만들어 준 겁니다. 만들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레미안 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깔아뭉개고 하나의 프로덕트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A 스페셜이라고 해서 이제 비장소성이 있는 걸로 이제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간 겁니다. 이게 이제 장소를 갖고 있는 것에 이제 기업과 장소와 사람들의 생활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싸움이다. 이 문화지리학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질문, 서울에서 사라진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어떤 기업을 갖고 어떤 장소들을 갖다 만들어 갈 건지가 이제 그 다음 이제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현장을 갖다가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교육, 그러니까 페다고지까지 해서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처음 이걸 갖다 저한테 부탁을 한 거는 그 사운드 아트 하는 그 김지현 씨라고 옛날에 문지문화원 사이에 있던 그 지금 예술가로 지금 뛰고 있는 그분이 그 오디오로 도시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운드로 할 수 있냐. 그래서 있다. 프랑스에서 있었다. 그리고 그거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베로니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사운드 그거였다. 그러니까 베로니카라고 우리나라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네. 이중생활에 나오는 그 사운드들은 다 그 도시음이거든요. 도시음인데 이게 뭐냐면 그 사운드를 들으면 그 도시 어딘지를 갈 수 있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사운드들이 그 시공간 장소 매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예. 그래서 한국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지. 뭐 그거는 좀 조사를 해줘야지. 근데 실제로 거기서는 그러니까 시청각 고등교육 학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좀 전문 학교에서 학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애들이 이제 그 사운드로 그 도시를 매핑을 해요. 그래서 나는 지하철로 매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말을 만들어요. 갑자기 우리식으로 따지면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뭐 이렇게 동물원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그 뒷배경으로 띠리리리 해놓고 다음 역은 뭐 시청입니다. 내리시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의 소음은 특정한 장소를 이렇게 대변하는 리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엮어서 스토리를 짜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엮으면 영화가 돼요. 왜냐면 이따 갑자기 계단 소리가 나오면서 타닥타닥타닥 올라가는데 숨이 막 헐떡헐떡하고 갑자기 문이 팡 열리는 소리 나오고, 근데 갑자기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뭐 내지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백화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스타벅스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대사가 하나도 없고 근데 주인공은 소리로만 들리고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갖다 영화로 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육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뭐 한시중에서 하겠죠. 뭐 거기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수업을 받는데 이제 그거 할 때 그 양반이 너무 도시가 막연하니까 그럼 도시를 좀 어떻게 읽을 수 있을 만한 개론서 있냐? 내가 도시를 갖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없다. 뭐 도시계의 개론을 보던가 전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래서 그런 걸 어느 학문에서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답을 해줄 수 있는데 그때는 답을 못했던 게 뭐냐면 도시 풍경학이라는 그런 그 학문 브랜치가 있습니다. 어번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요. 20세기 이후에 21세기에 나왔어요. 2000년대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번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프렌치에서 나와가지고 어번 랜드스케이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베이저스 구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번 랜드스케이프인데 말 그대로. 그래서 어번 랜드스케이프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그 문화지리학 쪽에서 도시 풍경학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 풍경학인데 거기서 나오는 주된 질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어떻게 역사가 다른 도시가 비슷한 풍경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이 1200년 된 도시와 200년 된 그 신시가지와 지금 막 지은 곳에서 스타벅스가 동시에 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어떻게 비슷해지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해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이제 도시 풍경학의 그 주인데 아직까지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 나와서 막 이론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 영미권에서 끌고 들어오는 건 코스그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대 학자 걸 갖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코스그로브는 약간은 구조주의적이고 락강 쪽이고 그다음에 상징자본, 뭐 상징질서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근데 영미 쪽은 확실히 사변적인 그런 학문이 워낙 많으니까 끌고 온 내용들을 갖다가 보는 게 있습니다. 코스그로브는 그래서 정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요. 공원이다라고 하면 이 공원이 도시 풍경에서는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신도시에 있는 중앙공원하고 광화문에 있는 그런 그 공원하고 이 공원은 같은 공원을 쓰지만 다른 의미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얽혀 있는 상징들을 어떻게 푸는지를 갖다 이제 그 이론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재미는 있는데 현란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아요. 반면에 저는 오히려 그 산학지리학 쪽에서 나오는 상징지리학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운더리스 바운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경계 없는 경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해서 그 산학지리학자들이 주로 했는데 질문은 너무 재밌었어요. 뭐였냐면 알프스가 어디까지지? 뭐 이런 거예요. 산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산이라는 게 되게 좀 독특해서 여기도 비슷할 텐데 정릉이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좀 애매해요. 여기까지가 정릉인가? 저기까지가 정릉인가? 다들 정릉 갖고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홍대가 어디까지예요? 난 홍대 살아라고 하는데 홍대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무슨 홍대야? 망호동이지. 뭐 이런 식의 얘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 상징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이 경계를 가진 것처럼 말을 쓰지만 기표기처럼 그 경계는 없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떠한 지명은 다 클래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클래스 모임. 그래서 클래스라는 건 클래시파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존재한다. 분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게 클래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홍대라고 누가 분류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홍대에 사는 토박이들이 분류하는 홍대. 그다음에 홍대 갓 들어온 사람이 분류하는 홍대, 홍대에 놀러 온 사람이 분류하는 홍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알프스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정의 내릴 수 없는 거니까. 정의 내릴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갖다 정의 내리려고 싸움을 하는 순간에 네가 말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코 정의 없는 걸 갖고 여기가 뭐냐, 여기에 정의가 뭐냐를 갖다가 따지지 말고 그럼 누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처럼 화형법, 용태로 그걸 갖다가 너는 홍대라는 말을 갖다가 쓰면서 뭘 원하는 거지? 라는 질문으로 바꿔라. 난 홍대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거 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효과가 뭐냐죠. 내가 만약에 그러면 저는 홍지동 살거든요. 근데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암동이에요. 그럼 자, 제가 홍지동에 살아요라고 얘기를 할까요? 부암동에 살아요 얘기를 할까요? 저는 두 동 갖고 얘기하는데 그때 달라요. 좀 서로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홍지동에 살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법정동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 근데 전혀 홍지동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부암동 알아? 그러면 알죠. 그러면 부암동 살아 거기. 행정동으로는 그래. 딱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부암동 사는 애가 진짜 부암동, 법정동 부암동 사는 애가 야 거기가 무슨 부암동이야 홍지동이지. 예? 자식 너 그러려고 문화자본 가져가는 거 아니야? 너 부암동 산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게임이 되는 거죠. 내가 부암동으로 왜 내가 클래시파이를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거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지리학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배운 문화지리학 쪽에서 나오는 상징 게임입니다. 지명을 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게임을 벌이고 있는가를 푸는 거죠. 그래서 홍대 앞 인터뷰하면 정말 재밌어요. 홍대가 어디까지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각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홍대 왔을 때 어디 가요? 라고 해가지고 매핑을 한다. 라고 하면 게임이 중립적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아주 굉장히 밑에 깔려있는 그런 긴장들을 갖다가 쭉쭉 뽑아낼 수가 있어요. 나 어제 홍대 앞 갔어 라고 하는데 홍대 앞 간 데를 찍으라고 했더니 홍대 앞이 아닌 것 같아. 합정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쫙 찍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홍대를 놀고 왔다고 하는데 매핑한 공간들은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놓고 하나씩 이제 영역을 잡죠. 이건 전통적인 그 방법론하고 매핑하는 방법론하고 지금 나와 있는 이론적인 그런 상징 게임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이주 노동자들이 서울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서울을 갖다 어떻게 상징화하는가, 공간들을 어떻게 매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핫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인가, 한국이 처음인가, 아무튼 거기에서 보면 그 와가지고 엄한 곳에서 막 찝잖아요. 처음에 찝어요. 찝다가 어떤 애들은 굉장히 무르듯이 쭉 이용을 해요.
라인을 잡고 도시 안에서 어떻게 공간들을 갖다가 캐치하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게 외국 애들도 그렇게 잘 안 해요. 이론적으로 잘 안 잡혀 있어가지고 항상 일본에서 한국 나오면 남대문 찍고 남대문 시장 찍고 뭐 찍고 되게 전형적이에요. 미국 영화에서 뭐 그 로스트 인 트랜스레이션 그 번역에서 길 잃다 그것도 보면 록봉기 나오고 뭐 나오고 거의 몇 개의 장면이 다 그냥 나와요. 장면 딱 나오는 순간에 헐리우드 애들한테는 여기는 일본이야라고 알려주는 그냥 컷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무진장 많이 바바바박 찍혀가지고 나왔던 게 뭐였냐면 본 아이덴티티 시리즈예요. 베를린 탁 나오면서 촥 관광이 없어서 사진들이 계속 탁 나오는데 그 전형적인 상징성들이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영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런던 철도가 아니지 그 뭐지 유로터널 찍는 그 이름도 까먹었네. 유로스타 워털루역이 나오면서 갑자기 딱 영국이 탁 열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간이 그 공간을 갖다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게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도 이렇게 문화지리학을 강의를 할 때 한예종에서 본 아이덴티티 시리즈를 갖고 장소 컷 해가지고 어떤 상징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수직 공간을 쓰는 상징성하고 수평 공간을 쓰는 상징성하고 이런 거 비교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학생들한테 주는 하나의 테마였죠. 재밌어요. 홍콩을 그렇게 많이 찍으면서 홍콩의 수직 공간 거의 안 나와요. 홍콩은 어마어마하게 수직인데 근데 로컬한 애들이 홍콩을 찍잖아요. 죄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위에 계단 이렇게 나와요. 주구장창 올라가요. 근데 외국 애들이 와서 홍콩 찍으면 시장통에 간판들 쫙 현란한 거 딱 나오는 거 탁 들어가고 거기서 나와요. 인도네시아 발리 뭐 이런 데 찍으면 거의 대부분이 다 수평적으로 걸어요. 근데 베를린 그다음에 파리만 해도 지하철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이애나 그 황태자비 죽었던 그 공간들부터 해가지고 몇 개가 이렇게 위로 아래로 막 움직여요. 베를린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위에 공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공간에서 이제 상징을 갖다 가져가는 캐치하는 방법들이 좀 달랐던 거죠. 영화 쪽에서 완전 딴 얘기인데 영화 쪽에서는 이 문화지리학에서 이 기억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제 로컬한 그 감독들이 영화를 찍을 때도 이 수직 공간, 수평 공간, 장소 기억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만한데 젊은 감독들이 쓰는 것들은 내생적으로 튀어나오는 자기 즉흥적인 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화동이라든지 이런 걸 찍는 것들을 보면 근데 나이 든 감독들이 이제 찍을 때는 좀 원숙하다 싶으면은 약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깊이가 느껴져요. 공간에서 움직이는 게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감독이 홍상수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정말 잘 잡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 이영경이 갑자기 위에 아파트 위에 창문에서 보고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그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에 올라가서 살인하는 그런 장면들 뭐 이런 공간들 자체에서 이 쓰는 그 기억들의 그 메타포가 확실히 당시에는 좀 우리나라 감독 같지는 않네 뭐 이런 그 약간 좀 이렇게 세련된 맛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 그 남자 배우가 화를 낼 때는 다 하나같이 좌식으로 이렇게 앉을 때예요. 빡 엎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을 때는 엎어요. 근데 이렇게 앉으면 이래요. 그 앉는 거 하나 하나가 뭐가 이렇게 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 안에 게임이 있어요. 아무도 우리나라 평론가는 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장소와 공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유럽에서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그 영화를 보니까 너무 쉽게 익히는 거죠. 뭔지 이게 인도에서 찍은 거랑 거의 똑같은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잡고 들어가는 게 있었던 거죠.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일단락했고 질문을 좀 하면서 이렇게 바로 얘기 좀 좋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좀 편하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의 편집될 것 같네요. 예, 오늘 강의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원본이라는 예. 시간도 많지는 않아요. 네. 정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두세 분 아까 12월 말씀하셨는데 저 올해는 시민강좌 안 할래요. 네. 시민관장 아니면 웬만하면 5명 이상 모이는 곳에 안 가려고. 저희 촬영하는 팀은 예. 그냥 강의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더 막 이렇게 확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그냥 생각으로 저는 종합동에 사는데 50년 된 상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흉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런 공간들을 빨리 없애버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다시 아파트를 짓는다는 사람도 있고 좀 커요 그 대지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다시 또 상가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 공간이 원래 상가 그 건어물 도매시장 상가였었어요. 굉장히 큰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이 주거 중심지 지역이어서 그렇다는 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 다시 또 상가를 짓는다는 건 그게 또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이런 장소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죠. 오히려 그쪽이 더 낫죠. 기록에 대한 질문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면 헐어버리고 싶죠, 다들. 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거기 사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한때 그 임석재 씨의 서울의 골목 있는 풍경이었나? 서울 골목길 풍경인가? 그 책 서평을 써달라고 포화에서 왔을 때 제가 하나 쓴 게 있거든요. 그 식민지에서 유학한 젊은 학자가 돌아와서 아 향수 이러고 있는 아주 뻘소리다라는 게 제 크리틱이었는데 뽀아의 편집위원 중에 하나가 임석재 교수여서 그 담당했던 저한테 원고 청탁을 했던 분이 한 번 더 간곡하게 약간 좀 톤 다운 시켜주실 수 있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하고 밖에서 그걸 기록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평가하고의 괴리가 너무 커요. 그게 난 평생 다세대 주택 다가구에 살아가지고 거기 그 석유골로 옆에서 그 아이들 밥 먹이고 했는데 그걸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는 그 사람한테는 없어요. 없는데 오히려 지워야 될 건데 내가 그런 그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걸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권한을 갖다가 주는 사람들은 부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걸 그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었던, 정확히 말하면 있었던 사람들이 그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게 아까 그 콜로세움 그 문제도 있었지만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가 그 다변화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존해야 된다, 보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보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존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싸움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제3자가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말을 거기 사는 사람들도 말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말하고 그리고 결정은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달라요. 그래서 논쟁은 굉장히 지식인 기반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판단은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서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민주적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난 뭐 관심도 없는데 뭐 누군가 와가지고 복원을 해야 된대. 아니면 뭐 이렇게 기록을 하재라고 하면 모르겠어. 일단은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생 살았던 공간들이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는 가치를 그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전까지는 기록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져야만 되는 게임인데 우리나라는 안 지죠. 안 지고 거기에 유명한 건축가나 뭐 승효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만 딱 해버리면 다 결정이 돼버리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문화재를 갖다가 낙점하고 보존하고 하는 그러한 게임이에요.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조차도 없어요. 어떤 거는. 거꾸로도 있어요. 이거 나 진짜 갖고 싶은데 아니 계속 보존하고 싶은데 난 발언권도 없이 사라진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덕에 있는 철도예요. 철교. 그거 공덕에 있는 철교는 경인철도 만들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철교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그 수컷한 데 있잖아요. 문화연대에서 그 경의선 시민 거기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철도가 지나가는 그 철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철교로 120년 역사였어요. 근데 이거 뭐 신문에 하단에 실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바로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 대학원생이었고 뭐 유학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태에서는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조차 못 꺼내버리고 그냥 지워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권력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좌파 운동하는 쪽에서 많이 했던 그런 전략인데 내가 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중요하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나의 삶이든 나의 생활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증폭시켜주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저쪽 프랑스 좌파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소방관 같은 건데 뭐 불났다 그러면 달려가는 것처럼 스피커가 필요해? 그럼 내가 내려갈게 해가지고 그 문화적으로 게릴라처럼 뭐가 필요하면 글로 가가지고 말을 듣고 중립적으로 듣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앰프화 시켜주는 그런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런 팀들처럼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청년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할머니의 목소리든 아니면 밑에 있는 그 시장통의 그 배달하는 사람의 목소리든 목소리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묻히기 전에 해주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 그 공간은 이제 풀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헐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박자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하나는 되게 재밌는 건데 제3회인가 그 광주 비엔날레에서 동독 그 포츠담 개발하는 거에 대한 메이킹 필름이 상영이 됐어요. 그 광주 비엔날레에서 그때 포츠담 그쪽에 있는 건설국장이겠죠. 건설국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이 건물을 왜 계속 냅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몇 평밖에 안 되고 그리고 외양은 뭐 옛날의 것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쓰기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여기서 단위 면적당 생산되는 일자리 수나 경제활동이나 엄청나게 적고 그럼 이거 개발을 해가지고 하면 일자리가 몇 명이 늘어나면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이 문화재를 여기서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인터뷰로 끝나요. 이게 그 당시에 그 포츠담 열풍 막 동독이랑 막 합쳐지고 그러면서 문화재 동독애들이 얼마나 문화재를 개판으로 만들었는지 이게 방치했는지에 대한 서독의 그 프로파간다 뭐 이런 것들이랑 막 얽혀가지고 하나의 미술 작품처럼 다큐멘터리가 나온 건데 그 안에서는 아트 플라스틱이죠. 도시를 갖다 막 뒤죽박죽 이렇게 막 콘크리트 붓고 뭐 하는 거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그 나이 제가 29인데 그거 들었을 때가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뒤로 봤을 때 어떠한 것들을 굳이 계속 물리적인 형태를 갖다가 보존해야 되는 걸 갖다가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특히 빈민이 사는 곳일수록 그리고 그 재개발에 대한 이익이 그 사람들한테 다 간다면 그럴 리가 거의 없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안 가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서 그 어르신이 기억이 정확치 않고 얘기가 정확치 않은 것들이 많은데 저도 이 정릉 지역에서 어르신 만나서 이 정릉의 살아온 이야기 같은 걸 모으다가 그런 경험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무슨 책으로 만들거나 이럴 때 어느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빼놔야 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저런 것들의 선별을 순전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이 그 발제문에 들어가는 게 원래 원문을 갖다가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어요. 같이 읽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너무 생생하게 나오니까. 근데 고민이 윤리적으로 제가 저분한테 저걸 갖다가 공개할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안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 까는 게 낫나. 그리고 이제 실명을 갖다가 하면서 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창조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명 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굴 딱 집어서 저놈 때문에 저희가 창조촌이 안 없어졌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논란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혹 뭐 변호사를 붙이면은 이제 소송으로 걸릴 수 있을 만큼 아주 노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밀리턴트한 전투적으로 녹취를 딸 때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는 문제가 될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라고 하면 그러면 철저히 그걸 소비하는 커뮤니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서 그것들을 결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장희동이 그 1대1 인터뷰를 갖다 제가 금지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인터뷰어이자 인터뷰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인터뷰어, 인터뷰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이분한테 좀 여쭤보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같이 여기서 그냥 이야기를 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맨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그냥 뭐 완전 코로나 때문에 뭐 모든 게 다 작살났거든요. 계획이 조직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찍을 때랑 거의 비슷한 건데 그냥 캔디드로 그냥 찍어놓고 나중에 편집에 그냥 묘미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편집권도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인터뷰 사회조사할 때 그 예산을 갖다 책정을 할 때 아예 인터뷰이들이 모여서 책을 출간하는 비용을 갖다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뷰인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인데 모아가지고 이거 책은 이건 넣고 이건 빼자, 이건 넣고 하자 이거의 결정권을 갖다 인터뷰이한테 주고 인터뷰어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거죠. 이건 내도 돼라고 하면 그냥 내는 책으로 아예 단행본으로 내는 그러한 것들로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완전히 이제 어긋나 버렸습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원래는 이제 추구를 하죠. 그러면은 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인터뷰를 했으면 내가 결정해서 단행본으로 작은 소책자로 PDF로 이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결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뺍시다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협상입니다. 이게 또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돼, 이건 넣어야 돼, 이건 빼야 돼, 왜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대로 다시 또 메이킹 필름으로 찍혀요. 메이킹 필름으로 찍히고 그게 이제 연구 주제로 갑니다. 연구 과제로. 요거는 재밌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부천 문화재단에서 그 이윤희 팀장하고 그 부천 문화기본계획 짤 때 그때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인터뷰 그 스노우볼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 굴리기 인터뷰에서 한 사람이 인터뷰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 갖고 지금 모델링을 막 할 때였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많이 했죠. 뭐였냐면 누가 되든 아무나 잡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3명한테 추천을 받아라. 다음 인터뷰. 당신의 이야기를 더 잘 들려줄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 좀 알려주세요.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쫙 갔어요. 그랬더니 부천 문화재단이라고 자체가 이미 민주당 A파, 민주당 B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정파가 돼 있어요. 정파가 돼 있고 그 안에서 게임이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PR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적 아니면 아가 아니라 그냥 누구랑 있으면 얘는 우리 편,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얘는 우리 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도였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재밌는 게 어느 순간 딱 막혀요. 더 이상 스노우볼링이 안 돼요. 눈 굴리기가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뷰이들끼리 전략을 짜요. 그래서 부천 문화재단에 있는 이 아무개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너 추천했으니까 너한테 인터뷰 갈 거야. 무슨 얘기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전략 게임이더라고요. 더 이상 말하는 게 똑같아지는 레퍼토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처음에 인터뷰한 사람이 다시 한 바퀴 돌아요. 돌아서 다시 올 때쯤 되면 거기 막힌 거예요. 이제 다시 갈 데가 없는 거죠. 또 돌겠죠.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의외로 약이나 약사들 이런 쪽은 언제나 막힌다. 장유동은 아니래요. 약사 분이 이제 이렇게 몇 군데에서는 굉장히 그 조직에서의 핵이 돼요. 그리고 의외로 청소년 담당하는 형사들은 말을 잘해준다. 정말로 말을 잘해준다. 아청 쪽에 있는 아청계에 있는 형사들은 애들이랑 상대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이야기 소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쪽이랑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항상 술을 먹어야 얘기가 나오고 술 먹기 전에는 얘기가 안 나오고 그리고 아청계랑 그 카운터 파트가 되는 청소년 인권 담당하는 문화, 그러니까 그 인권 문화, 여성 문화, 아이 문화 이런 인권 담당하는 NGO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엄청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적대 관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자주 보시네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누구는 풀어주시고 누구는 더 잡아도 되고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협상과 딜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이 전쟁터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몇 개의 이제 키들이 잡혀서 요렇게 몇 번 더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장혜동도 맨 처음에는 오케이를 했었죠. 했는데 완전 다른 지형이 됐습니다. 지금 그 사랑제일교육 때문에 다 요동쳤어요. 전부 다 시장통 다 요동치고 뭐 다 요동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잘 안 되는 조합은 인터뷰 정말 잘 되고 의외로. 왜냐하면 조합은 지금 피해자거든요. 코비드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철거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지역 조사들은 이제 할 때마다 재밌긴 한데 참 곤란할 때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노량진 아니면 물레동 갈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또 마찬가지로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그 결과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 말고 공간 장소 기억에서 그 마지막에 백그라운드로 깔리는 게 이 장소를 연구를 하는데 이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백날 인터뷰를 해도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지 소유자입니다. 부재지주들. 여기에 없으니까 그 사람 자체가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권력의 공간으로 이 땅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조사할 때, 그 지리조사나 지역조사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관계. 소유관계를 떼어서 어떤 식의 그 소유자들이 어떻게 세습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동산으로 그 소송을 걸고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변화시키는지. 그래서 그 폐등기부 등본하고 폐지적도하고 뭐 이런 그 옛날 것들에 대한 것도 쭉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만 쭉 넣고 보면 그러면 100년 역사가 탁 튀어나와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한 600년 역사 나오고 독일 같은 경우에 한 1000년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땅은 누구 거, 이 땅은 누구 거, 이 땅은 누구 거 쭉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나오고 공인중개사들이 그거 했던 그 등본들 가등본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발굴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간인데 이 공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빠져버린 공간들 이런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낙강의 큰 타자인가 이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기표 5예요 그냥. 근데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도둑의, 그러니까 락강의 그 잃어버린 편지처럼,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등기부 등본에 있는 이 지주들이 뭔가 중요한 것 같고, 얘 때문에 발생하는 질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입자 문제라든지, 전세 문제라든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굉장히 뭐가 많은데, 아무튼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현장에서는 만날 수도 없고, 등장하지도 않는 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볼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그 하나의 그 테마로 권력의 지도 매핑에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라서 꼭 이제 조사를 갖다가 시키게 됩니다. 지역 조사에서 이제 그거 이번에 신청을 했고요. 장애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장이시장하고 동방주택하고 국민은행 사거리하고 국민은행 사거리 이면도로에 그 토지고래가 이번에 갑자기 확 빈번하게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이렇게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면서 그 지역하고 네 군데에 몇백 4,000필지였나? 좀 무식하게 좀 신청을 했는데 어디까지 잘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 겁니다. 오면은 이제 거기 있는 그 지주들의 리스트들이 60년이에요. 60년 동안의 지주들의 리스트를 갖고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 건지, 지금에 있는 이야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중간 마지막 단계쯤 된다. 지역조사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럼 이제 다시 인터뷰에 들어가요. 자, 이제 큰 타자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했고, 나 감을 받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여기에 세입자를 만나든 아니면 남아있는 지주를 만나든 아니면 등장하는 또 다른 그런 그 하나의 그 권력단체를 만나든 할 때마다 이제 다른 게임으로 또 이야기를 갖다가 풀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한 바퀴 돌았다라는 한 반환점의 마라톤 같은 경우에 지역조사에서. 그래서 그걸 거쳐서 내년 5월쯤에 나오면 이제 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독일은 1000년장 소유주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럼 그만큼 안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흥림 같은 경우에는 예, 임업사, 우리나라 사람 임업 박사 1호가 독일에서 받았을 때 그 천년치 그 임야대장 이거 갖고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파리가 한 300년, 400년 있으니까 예, 비슷하게 있어요. 서울은 이제 100년 됐죠. 1919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0년 정도의 필지가 있죠. 그래서 아름아름 북촌하고 남촌하고 서촌하고 다 있어요. 이미 그 국가기록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구한 개인들이 막 구한 것도 있고 뭐 해서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주 그냥 대차게 떨어졌죠. 왜 하니? 뭐 이러면서. 그 북촌하고 서촌하고 그 토지대장 관련해서 이슈를 못 만든 거긴 한데 뭐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땅을 샀고 그것들을 언제 싹 한국인들한테 다 넘겼는지 예. 이 부분은 좀 미스테리거든요. 전쟁 때 갑자기 확 갔잖아요.
끝나고 어느 순간 패전했다고 바로 튀어나갔는데 그 남은 땅들 다 누가 어떻게 간 거예요? 그걸 보통 적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적산이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그 적산했을 때의 기록이 평화시였으면 괜찮은데 한국 전쟁으로 또 한 바퀴 또 와장창 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을지로 가면은 일제시대 필지 같잖아요. 그 안에 인쇄골목 이런 거 다 그거 해방올 거예요. 전부 다. 그 제 은사 중에 한 분이었던 윤정섭 교수님이 다 필지 잘랐어요. 50년대. 예. 전통이라고는 요만큼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디멘전조차도 일본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의 그 충무로하고 지금에 있는 충무로하고는 폭도 완전히 다르고요. 매스도 완전히 다르고 완전 다른 겁니다. 삼청동? 여기도 비슷해요. 예. 그걸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길이다, 뭐 전통적인 한옥마을이다, 이거 거의 대부분 다 포장해요. 그거 소방도로 들어가면서 넓힌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예. 옛날 풍경이라고 전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전통이다 뭐다 해가지고 마케팅이 들어간 게 신자유주의 관광도시로의 발전이에요. 그런 걸 해야지 뭐 좀 한 것 같이 되니까 문화로 관광으로 돈을 버는 이 시장의 그런 패러다임이 나온 거니까. 물론 뭐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성공은 성공이죠.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화와 기억하고 역사하고는 그냥 한참 지금 그냥 그 포카치듯이 게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역사학자들이 시 되게 싫어하고요. 그래서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파리시의 그 역사학자들하고 파리시하고 맨날 싸워요. 팻말 갖고. 그 팻말 틀렸어 뭐 이런 거예요. 이거 가다 보면 뭐 여기 무슨 터라고 돼 있는 거 틀렸다고 계속 이게 걸고요. 역사 쪽이. 왜 걸까요? 용역이거든요. 틀렸대. 야, 그럼 제대로 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용역이에요. 예. 그럼 다시 해가지고 팻말 하나 바꾸기 위해서 용역 1, 2억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틀렸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계속 주기차게. 그럼 역사학자하고 시하고 맨날 그렇게 싸우고 있고요. 지리학자들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웃기네 이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쟤는 얘들 뭐 하는 거니?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지리학, 역사지리학, 역사학자의 뭐 이게 한편의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역할 게임을 갖다가 막 하면서 돈을 갖다가 돌리는 그런 게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있는 역사 문화 갖고 시가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패턴이다. 아무도 욕을 하지 않죠. 욕을 했다가 저한테 끊기니까 용역이. 저야 뭐 어차피 서울시에서 딸 것도 아니니까 뭐 이런 말을 해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기억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장소성을 갖다가 세우려고 하고 그 장소성에 자본주의를 붙여서 상품화시키는 이런 단계로 계속 간다. 심지어 이제 강남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강남 개발한 지 50년이에요. 그래서 70년부터 했기 때문에 50년이거든요. 2020년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강남한테는. 내 생일 50년 생일이에요. 강남이. 강남대로, 강남역, 거의 테란로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생일이 50년이에요. 지금 딱 50년인데 50년 동안 그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히스토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강남으로도 문화로 역사로 해서 우리가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생각보다 재밌을 수 있어요. 테헤란로의 성형 뭐 이런 거랑 같이 엮여가지고 뭔가 거기에 히스토리 하나 받고 역사 받고 뭐 말죽거리 나오고 뭐 하고 한번 메이킹 한번 해보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조선시대보다 기억이 더 많아요. 예, 기억이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알고 있는 것도 엄청 많고 팟캐스트 풀릴 수 있고 내가 살던 개포동, 내가 살던 뭐 대치동, 뭐 내가 살던 또랑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고 이야기 끌어올 수 있고 그것들을 묶어서 역사화하고 경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지리나 역사지리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9시 돼가지고 끝날 시간이긴 한데 혹시 뭐 마지막 질문하신 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아니면 있으시면 마무리를 할까요?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긴 시간 또 많이 재밌게 해주신 선생님 한번 네, 감사합니다.